가장자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작은 합판 식탁 위에는 그 공간의 소박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평범한 초대장이 아니었다. 두꺼운 하드커버 용지에 짙은 와인색 벨벳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앞면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금박으로 도들새김된 글씨가 찍혀 있었다. 퀸즈 그룹 50주년. 30대 남성인 박서준은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으로 초대장을 응시했다. 마치 시한폭탄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길고 거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혜야. 서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아내 김지혜는 옷장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대대적인 할인 행사 때 구입한 유일한 고급 드레스인 짙은 남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매만지고 있었다. 몸을 돌려보며 실밥이 풀린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방금 시어머니가 보낸 초대장을 버리자는 남편의 말을 들은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왜 안 가요, 여보? 지혜는 부드럽게 물으며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서준의 긴장된 어깨에 닿았다. 어머님 회사 창립 50주년이잖아요. 뜻깊은 순간이에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신 건 드문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평소에는 카톡으로, 그것도 비꼬는 내용뿐이었는데 서준은 지혜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답답해서였다. 그는 몸을 돌려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이 왜 이 좁아터진 우리 월세방에 이렇게 화려한 초대장을 보냈는지 알아? 이건 존중의 표시가 아니야, 지혜야. 조롱이야. 그냥 과시하고 싶은 거라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 화려한 파티를 보고 형이랑 형수님의 성공을 보고 우리 사는 꼴과 비교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서준은 절망적으로 좁은 방 안을 가리켰다. 네가 또 모욕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 작년 추석 기억나. 형수님은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랑하느라 바쁜데 너는 주방에서 VIP 손님들이 쓴 설거지나 하고 있었잖아. 지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해석하기 어려운 미소였다. 부드러움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뒤에는 서준이 전에 본 적 없는 날카로운 섬광이 있었다. 여보, 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니까 존중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하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하지만 모욕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지혜는 식탁에서 화려한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최 회장이라는 금박 글씨를 천천히 쓸었다. 오늘 밤은 다를 거예요. 지혜가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나한테 더러운 접시를 닦으라고 시키지 못할 거라고 약속해요. 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우리 비싼 선물 살 돈도 없잖아. 내 월급은 이미 오토바이 할부금이 KTX비로 다 나갔어. 거기 뭘 들고 가려고. 빈손으로. 그건 사자굴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혜는 돌아서서 침대 위에 준비해둔 작은 핸드백을 집었다. 화장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무광 검은색에 아무 글씨도 없는 매우 우아한 봉투였다. 봉투는 두툼하고 묵직해 보였다. 이걸 가져갈 거예요. 지혜는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미래가 담겨 있죠. 지혜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핸드백에 봉투를 넣었다. 됐어요. 여보, 이제 옷 갈아입어요. 지난달에 내가 사준 정장 입어요. 그 낡은 양복 입지 말고요. 서준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 정장은 너무 비싼 거야. 모욕당하러 가는데 입기에는 아까워. 입어요, 여보. 오늘 밤 당신은 위풍당당해 보여야 해요.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얻어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라. 지혜의 목소리에는 서준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서준은 결국 아내의 말을 따랐다. 지혜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지혜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은 다를 것이다. 그들이 탄 호출 택시는 고급 승용차가 아니었다. 서스펜션이 다소 뻣뻣한 낡은 국산 SUV였다. 차가 그랜드 다이아몬드 호텔의 드롭오프 구역으로 들어서자 계급의 차이가 즉각적으로 느껴졌다. 그들 앞에는 롤스로이스, 흰색 제네시스 G90, 벤츠 S클래스가 줄지어 있었다. 모두 웅장한 로비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였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발렛 직원들이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내리는 사모님들을 위해 분주하게 차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VVIP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차종은 메인 로비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택시 기사가 미안한 듯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경비원이 벌써부터 째려보네요. 저 앞 경비초소 옆 길가에 내려드릴게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네, 기사님, 괜찮습니다. 거기서 내려주세요. 지혜가 서준의 손을 꼭 잡았다. 고개 들어요, 여보. 어떤 차에서 내리든 당신의 발은 같은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붉은 카펫에서 멀리 떨어진 다소 어두운 곳에 내렸다. 밤바람이 서준의 얼굴을 스쳤지만 등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연회장 정문까지 약 50m를 걸어가야 했다. 안에서는 오케스트라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건물 벽에는 시어머니인 최 회장의 얼굴이 담긴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중년 여성의 얼굴은 거만해 보였다. 턱을 높이 쳐들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여왕을 위한 화려함, 퀸즈 주얼리라고 쓰여 있었다. 커다란 유리문으로 다가갈수록 서준은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접수대 옆 오른쪽 입구 근처에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막 도착한 몇몇 손님들이 그곳에 멈춰서서 무언가를 가리키며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웃었다. 몇몇은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저게 뭐지? 서준이 중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주 불길했다. 가서 봐요. 지혜가 마치 남편을 데리고 미술 전시회라도 가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들이 다가가자 무리는 서준과 지혜를 보고 조금 흩어졌다. 하지만 정중하게 길을 비켜주는 대신 그들의 시선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비웃음을 날렸다. 그곳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리석 기둥에 A 용지 크기만 한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디자인은 경고를 의미하는 붉은색 바탕으로 눈에 띄었다. 포스터 중앙에는 3년 전 서준과 지혜의 결혼 사진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사진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서준의 얼굴에는 더러운 얼룩이 묻어 있었고 지혜의 웨딩드레스는 걸레처럼 누더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편집자는 지혜의 손에 찌그러진 깡통 그릇을 들려놓았다.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 쓰인 글씨는 굵고 검은 대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거지구역. 이 사진 속 인물 박서준과 그의 아내는 파티장 접근을 엄격히 금합니다. 경고. 이들은 기부금이나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손님들께서는 지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퀸즈 주얼리 경영진. 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이 도시의 수백 명의 상류층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꼬기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인격 살인이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 짓을 한 것이다. 최 회장이나 형 박진우의 허락 없이는 직원이 감히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건 너무하잖아. 당장 저 포스터 찢어버릴 거야. 서준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분노에 차서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를 소란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 손은 부드러웠지만 잡는 힘은 강철 같았다. 서준은 아내가 울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가 본 것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지혜는 포스터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지혜의 미소는 광기 어린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옅고 차가우며 계산된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짓밟는 포스터를 마치 유치원생의 재미없는 장난을 보는 듯이 쳐다봤다. 하지 마요, 여보. 지혜가 나지막이 말했다. 찢지 마요. 저 포스터 예술 작품이잖아요. 저런 광택지에 저 크기로 인쇄하려면 비쌌을 텐데. 지혜야, 너 미쳤어.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잖아. 저 사람들 좀 봐. 우리를 비웃고 있어. 지금은 웃게 둬요, 여보. 30분 뒤면 웃는 법을 잊어버릴 테니까. 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공원에서 피크닉이라도 온 것처럼 남편의 옷깃을 태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들이 자신들을 거지로 낙인 찍은 포스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졌다.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 정말로 왔네. 그건 진우의 아내인 윤소희의 목소리였다. 인스타그램에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것이 취미인 형수였다. 소희는 너무 꽉 끼는 금색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유리문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험상에는 얼굴로 따라붙었다. 소희는 서준과 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너희들이 최소한의 창피함은 있을 줄 알았는데. 소희는 일부러 주변 로비에 있는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어머님이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일부러 경고 포스터까지 만들어 붙였는데 어쩜 낯짝이 그렇게 두꺼울 수가 있니? 아직도 이런 옷차림으로 여기에 나타나다니. 소희는 샴페인 잔 끝으로 지혜의 드레스를 가리켰다. 형수님,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무거웠다. 이건 너무합니다. 이 포스터 누가 붙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님이지. 누구겠어? 소희가 재빨리 대답했다. 안에서 너희들이 망신시킬까봐 걱정하셨거든. 알다시피 안에는 거물급 투자자들이 많잖아. 장관님도 계시고 다국적 기업 CEO도 계신다고. 거지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케이터링이 맛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소희의 말에 작게 웃었다. 경호원 아저씨들. 소희가 손가락을 튕기며 외쳤다. 2 경호원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작은 체구의 서준 앞에서 가슴을 내밀었다. 이 구역을 정리해 주세요. 소희가 거만하게 명령했다. 이 2 사람이 유리문을 1cm도 넘지 못하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대로변까지 끌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호원 중 한 명이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는 서준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칠게 행동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여긴 사적인 공간입니다. 서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지혜가 다시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지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소희에게 다가갔다. 소희는 지혜의 날카롭고 두려움 없는 눈빛에 놀라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지혜가 끔찍할 정도로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포스터는 정말 창의적이네요. 어머님께 제 칭찬을 전해주세요. 하지만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공짜 밥 먹으러 들어갈 생각 없어요. 지혜는 경호원을 쳐다본 후 다시 소희를 쳐다봤다. 저희 분수는 알아요. 이곳은 저희를 위한 곳이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작은 일이 하나 있어요. 지혜는 유리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최 회장도 진우도 아니었다.
지위는 낮지만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저기 있네. 지혜가 중얼거렸다.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 사이로 검은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류 뭉치를 든 채 허둥지둥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최 회장의 개인 비서로 10년 동안 일한 이수진 비서였다. 수진은 마치 유령을 보거나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비서님, 지혜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의 소음을 뚫을 만큼 충분히 컸다.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지혜와 서준을 보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만하게 서 있는 소희를 힐끗 쳐다보고 두 경호원을 쳐다봤다. 하지만 수진의 공포는 소희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 같았다. 그녀는 반쯤 뛰다시피 그들에게 다가갔다. 김지혜 씨, 박서준 씨. 수진이 숨을 헐떡였다. 아, 제발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회장님, 지금 안에서 기분 엄청 안 좋으세요. 기다리던 주요 투자자도 아직 안 왔고 메인 케이터링도 늦었고요. 수진아, 너 지금 이 거지들이랑 무슨 얘기하는 거야? 소희가 소리쳤다. 들어가. 회장님이 너 찾으셔. 한동난 너잔뒀다. 덜이 찬데 그리 난더니 지혜는 소희의 고함을 무시했다. 그녀는 바로 핸드백을 열어 아까 집에서 가져온 무광검은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는 혼란스러운 그곳의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차분하고 어둡고 신비로웠다. 수진 씨. 지혜가 누구의 말이든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녀는 수진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수진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았다. 이게 뭐죠? 제 말 잘 들어요. 지혜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가 변했다. 더 이상 상냥한 동서의 말투가 아니었다. 절대적인 지시를 내리는 상사의 말투였다. 이 봉투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최 회장님이 연단에 서서 케이크를 자르려는 바로 그 순간에 전달해야 해요. 그전에는 안 돼요. 정확히 케이크 칼을 잡는 순간이어야 해요.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아무거나 드렸다고 화내실 텐데요. 그분께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가 번졌다. 출입 금지당한 거지가 보낸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봉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도 전하세요. 소희가 큰 소리로 웃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하하, 무슨 선물? 땅담보 대출 서류. 아니면 너희 빚 독촉장. 수진아, 그 쓰레기 봉투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하지만 수진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봉투의 무게와 손에 느껴지는 매우 고급스러운 종이의 질감이 비서로서의 수진의 직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중요한 문서의 종이 종류를 알았고 이 봉투는 값싼 종이가 아니었다. 국제 로펌에서나 사용하는 최고급 법인 문구류였다. 수지는 다시 지혜를 쳐다봤다. 그녀는 그 소박한 여성의 눈에서 너무나도 강한 확신을 보았다. 제가 한번 전달해 볼게요. 수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좋아요, 지혜가 말했다. 이제 들어가세요. 행사가 곧 절정에 달하잖아요. 소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수지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마치 폭발할 준비가 된 폭탄이라도 되는 듯 검은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멍청한 비서 같으니라고. 소희가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쫓아내려는 듯한 눈빛으로 서준과 지혜를 쳐다봤다. 이제 드라마는 끝났어?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지혜는 소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이 문 앞에서는 물러나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포스터 경관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지혜는 서준의 손을 끌었다. 가요, 여보. 서준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아내의 발걸음을 따랐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로변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지혜는 서준을 호텔 로비 라운지로 이끌었다. 로비 왼쪽 날개에 위치한 고급 카페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연회장 입구를 볼 수 있지만 소음은 차단되어 있었다. 지혜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서준이 당황해서 물었다. 우리 저기서 커피 살 돈 없어. 한 잔에 10만 원은 할 거야. 걱정 마요. 여보. 지혜가 속삭였다. 오늘 밤은 내가 쏠게요. 그들은 로비 라운지의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았다. 중요한 손님들은 거의 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은 한산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다. 웨이터는 서준의 다소 낡은 구두와 지혜의 소박한 드레스를 힐끗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정중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섞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도와드릴까요? 참고로 여기는 1인당 최소 주문 금액이 15만 원입니다. 서준은 침을 삼켰다. 그건 그들의 3일치 식비였다. 그는 지혜를 데리고 나가려고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지혜가 먼저 말했다. 더블 에스프레소 2잔, 티라미수 케이크 하나, 그리고 에비앙 한 병 주세요. 지혜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유창하게 주문했다. 그러고는 작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국내 은행의 체크카드가 아니었다. 수십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진 최우수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국제은행의 블랙카드였다. 금속 재질의 검은색 카드로 유리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묵직한 소리가 났다. 웨이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준은 입을 벌린 채 테이블 위의 카드를 쳐다봤다. 그는 아내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지혜야. 서준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거 무슨 카드야? 어디서 났어? 설마 오늘 밤 폼 잡으려고 사채라도 쓴 건 아니지? 지혜가 나지막이 웃었다. 그녀는 카드를 집어 다시 넣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기억나요? 기억나. 감자 농사하시잖아. 밭 조금 있으시고. 조금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여보. 지혜가 멀리 굳게 닫힌 연회장 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4-0헥타르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몇몇 광산 회사의 주주이시기도 하고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서준은 거의 침을 삼킬 뻔했다. 지혜야, 너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증명했어요, 여보. 당신은 가족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했고, 물새는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 각오를 했고, 라면 한 개를 나와 나눠 먹을 각오를 했어요. 단 한 번도 나한테 시골 땅 팔아달라고 한 적 없고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서준의 손은 어머니 회사에서 해고된 후 지난 3년 동안 힘들게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다. 당신은 시험에 통과했어요, 여보. 하지만 당신 가족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지혜는 손목에 찬 작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지금 7시 45분이네요. 최 회장님은 보통용의 시간인 8시 정각에 케이크를 자르세요. 풍수를 믿으시거든요. 지혜가 중얼거렸다. 15분 남았네요. 서준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던 아내가 사실은 지방 재벌의 상속녀라는 정보를 뇌가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럼 그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지혜야? 서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웨이터가 막 가져다 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연회장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최 회장이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진우가 자신의 사업 성과를 허풍 떨고
소희가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봉투는 지혜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에게 작은 종말을 선사할 거예요. 그녀가 다시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승리에 찬 미소였다. 그 봉투에는 퀸즈 주얼리 그룹이 오늘 아침부로 더 이상 당신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은 바로 여기 할인 드레스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죠. 그들의 테이블을 침묵이 감쌌다. 단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희미한 피아노, 음악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준은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자신의 아내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지혜는 잠자는 암사자였고 그의 가족은 방금 그 사자를 깨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30분만 기다려요, 여보. 지혜가 속삭였다. 누가 저 문을 울면서 뛰쳐나오는지 지켜보자고요. 그랜드 다이아몬드 호텔의 그랜드 볼룸 안은 로비의 고요한 긴장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넓은 공간 안의 공기는 네덜란드에서 직송된 신선한 백합 향기와 섞인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의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황금빛을 반사하며 끝없는 화려함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최 회장은 사교계 명사들과 고위 관료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방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골든 주빌리 테마와 어울리는 유명 디자이너의 짙은 와인색, 현대식 한복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친구 부티크에서 몰래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진짜 보석은 지난달에 이미 전당포에 맡겼기 때문이었다. 최 회장님, 파티가 정말 대단하네요. 손에 깃털 부채를 든 통통한 여성이 칭찬했다. 퀸즈 주얼리가 내년에 싱가포르로 확장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최 회장은 경쾌하게 웃었다. 수십 년 동안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연습한 웃음이었다. 아,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그럴 계획이 있긴 합니다. 저희 투자자들이 아주 열성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업이 안정되면 날개를 펼쳐야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최 회장의 심장이 드럼처럼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운영 자금이 이번 달 직원 월급까지만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호화로운 파티는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녀는 단 한 곳, 미래 인베스트먼트라는 미스터리한 투자 회사를 감동시키기 위해 남은 회사 현금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 회사는 오늘 밤 5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 퀸즈 주얼리는 상업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진우야. 최 회장이 아들이 와인잔을 들고 지나갈 때 반쯤 속삭이며 불렀다. 그녀는 진우의 팔을 끌어 군중 속에서 벗어났다. 두꺼운 화장으로 덮인 그녀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다. 피티아완 마스 대표는 어디 있니? 7시에 온다고 했잖아. 벌써 7시 50분이야. 배 부분이 약간 작은 턱시도를 입은 진우는 약간 취해 보였다. 그는 실크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우가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아까 비서가 전화했는데 CEO가 오는 중이래요. 길이 막히나 보죠, 어머니. 서울은 원래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즐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대한은행의 위원장님도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고 믿으실 거예요. 진우 뒤에서 소희가 나타났다. 귀걸이 위치를 고치느라 바쁜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소셜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파티 정말 대박이죠. 완전 호화로워요. 우리 회사 망했다고 악플다는 분들, 그 말 취소하세요. 소희가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짓거렸다. 그녀는 최 회장을 돌아봤다. 어머니, 아까 앞에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 촌스러운 서준이랑 걔 와이프 왔더라고요. 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걔들이 감히 왔다고? 무례한 것들. 그래서 쫓아냈죠. 소희가 낄낄거렸다. 경호원들이 바로 막았어요. 걔들은 그냥 거지 포스터 보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진짜 어머니, 그 포스터 붙인 거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정문으로 들어오는 VIP 손님들마다 걔들 사진 거지처럼 편집된 거 보고 다 웃었어요.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슴속에 작은 부담이 덜어졌다. 적어도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녀는 반항아 아들인 서준이 파티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잘했어. 이 중요한 밤에 흠집 하나 없어야 해. 최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돈의 왕을 맞이하는 거지. 거지를 맞이하는 게 아니야. 메인 무대에 MC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수천 와트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퀸즈 주얼리 그룹의 50년 영광을 상징하는 황금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최은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은 가슴을 펴고 턱을 높이 쳐든 채 우아하게 무대로 걸어갔다. 그녀는 세상의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흠집이 사실은 이미 잠입했다는 것을 몰랐다.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그녀의 비서가 방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는 검은 서류 봉투의 형태로 수지는 거대한 기둥 그림자 뒤에 숨겨진 음향 시스템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지혜가 준 무광 검은색 서류 봉투를 쥔 채 얼음처럼 차가웠다. 숨이 가빴다. 개인 비서로서 수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떠벌리던 투자자가 사실은 서면 확인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우는 불분명한 중개인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수지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완전히 적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다음 달 직원들의 월급, 즉 자신의 월급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이 봉투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무게가 확실했고 아까 지혜의 눈빛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에이스 카드를 쥔 사람의 눈빛이었다. 수진아, 거기서 뭐해? 갑자기 옆에 나타난 소희가 소리쳐 수지는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무대 위 회장님께 티슈 좀 갖다 드려. 빨리. 네, 사모님. 수진이 더듬거렸다. 무대 위에서 최 회장은 실제로는 설탕으로 만든 금 장식으로 장식된 2미터 높이의 타르트 케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진우와 얼굴이 시무룩해 보이는 소액 주주 중 한 명인 박 위원장이 서 있었다. 친애하는 친구,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회장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엄 있게 들렸다. 오늘 밤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경제 폭풍우 속에서도 퀸즈 주얼리가 굳건히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지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지혜의 말을 떠올렸다. 케이크를 자를 때 정확히 전달하세요. 무대에서 웨이터가 최 회장에게 은으로 도금된 긴 케이크 칼을 건넸다. 오케스트라가 극적인 크레센도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상징으로 최 회장이 칼을 높이 쳐들며 말을 이었다. 저희는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수지는 과감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무시하고 무대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다. 그녀는 최 회장을 향해 반쯤 뛰었다. 회장님, 잠시만요. 회장님, 수진이 외쳤다. 그녀가 연단의 마이크에 실수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멈췄다. 그 방에 침묵이 흘렀다. 수천 개의 눈이 수진에게 쏠렸다. 최 회장은 눈을 부릅떴다. 자신의 직원의 방해로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케이크 칼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수진아, 너 미쳤니? 내려가. 내가 연설하는 중에 감히 어디를 올라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최 회장 앞에 검은 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중요한 전달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낸 사람이 회장님께서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지금 바로 열어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거라고. 누구한테서 온 건데? 진우가 수진을 때릴 듯이 앞으로 나서며 쏘아붙였다. 누가 감히 이 시간에 물건을 보내? 택배 기사. 아닙니다. 수진은 침을 삼켰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문 앞에 사진이 붙어 있는 그 거지로부터요, 회장님. 수진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스탠드 마이크가 그녀의 목소리를 잡아 더 선명하게 들렸다. 수진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메아리 쳤다. 거지로부터 거지.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문 앞에 포스터가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거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무대 가장자리에 서 있던 소희가 즉시 소리쳤다. 분수도 모르는 하녀 같으니 분명 구걸 편지일 거야. 버리세요, 어머니. 만지지 마세요. 가난이 오물라. 최 회장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쳐다봤다. 그녀는 수진의 뺨을 때리고 봉투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봉투 모서리에 있는 작은 로고, 금색 봉황 엠보싱과 공식적인 법무법인 직인이었다. 탐욕 때문에 무뎌졌던 최 회장의 사업적 직감이 갑자기 살아났다. 저건 익명의 편지가 담긴 봉투가 아니었다. 법률 문서가 담긴 봉투였다. 이리죠. 최 회장은 수진의 손에서 봉투를 거칠게 빼앗았다. 그녀는 케이크 칼을 내려놓고 화로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투의 봉인을 찢었다. 내가 내용을 읽어주지. 모든 사람들이 그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알게 될 거야. 최 회장이 상황을 장악하려는 듯 청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내용이 사과 편지나 돈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 회장은 첫 장을 펼쳤다. 침묵. 1초, 2초, 5초. 화로 붉었던 최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입은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져서 문서의 글씨를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갔다. 손에 든 종이가 떨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화 때문이 아니었다. 극심한 공포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번개 맞은 것처럼 굳어 있는 것을 본 진우는 참을성이 없어졌다. 그는 다가가 어머니 어깨 너머로 훔쳐보았다. 뭐예요, 어머니? 기껏해야 월세방 담보대출 서류겠지. 진우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의 눈은 문서 맨 위에 있는 머리말에 고정되었다. 주식 인수 및 주퀸즈 그룹 소유 구조 변경에 관한 증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제1 당사자 매수인 신규 소유주 김지혜, 제2 당사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주식 매도인 최은영. 진우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투자자. 미래 인베스트먼트는 바로 서준의 아내 지혜였다. 그동안 그가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며느리. 이거 가짜지. 진우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막혔다. 이거 장난이지, 어머니.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칠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페이지는 법무법인 증서가 아니었다. 법의학적 재무보고서 부록이었다. 제목은 불법 자금 흐름 및 횡령 증거였다. 거기에는 진우와 소희에게 매우 익숙한 일련의 은행 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진우 개인 계좌로 20억 원 이체. 사유, 창고 개조, 허위 회사 법인 카드로 아르메스 가방 구매. 윤소희, 5억 원. 싱가포르 외환 계좌로 이체. 박진우, 50억 원. 이럴 수가 없어. 최 회장이 참장거렸다. 목소리가 쉬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야, 너 그 돈 환차손으로 잃었다고 했잖아. 시흥에 있는 창고 진짜로 개조했다고 했잖아. 연단의 마이크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속삭임이었지만 앞줄에 앉은 손님들에게는 희미하게 들렸다. VVIP 테이블 1번에 앉아있던 박 위원장이 즉시 일어섰다. 최 회장님, 박 위원장이 큰 소리로 불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서류는 뭡니까? 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녀는 봉투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다. 거기에는 깔끔한 손글씨로 쓰인 노란색 작은 포스트잇이 있었다.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 선물은 현실입니다. 지혜. 서준 올림. 갑자기 마이크에 찢어지는 피드백 소리에 모두가 귀를 막았다.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 지금까지 최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던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며 검게 변했다. 몇 초 동안 완전히 꺼졌다. 기사님, 화면 왜 꺼졌어요? 소희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다시 켜요. 스크린이 다시 켜졌지만 최 회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라이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은 매우 선명했다. HD 화질이었다. 그것은 아래층에 위치한 호텔 로비 라운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스크린에는 두 사람이 벨벳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소박한 남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옆에는 깔끔한 셔츠를 입은 남성이 티라미수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그들은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였고 연 회장 안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준과 지혜였다. 스크린 하단의 텔레비전 속보처럼 빨간색으로 빛나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퀸즈 그룹의 새로운 소유주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오시거나 경찰이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혼란이 터졌다. 수백 명의 초대 손님들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속삭임이 비명으로 변했다. 새로운 주인. 회사가 팔렸다는 뜻이야. 저 사람은 쫓겨났던 막내 아들이잖아. 세상에, 자기 엄마 회사를 사들인 거야? 경찰? 이게 무슨 일이야? 사기. 박 위원장과 다른 몇몇 이사들이 즉시 무대 위로 올라갔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들은 최 회장과 진우를 애워쌌다. 최 회장님, 설명하세요. 박 위원장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회사가 인수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경찰에 대한 저 글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은행에 제출했던 재무보고서가 가짜였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타르트 케이크 테이블에 등이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다리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소희가 마이크를 빼앗아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건 그냥 해커의 장난이에요. 편집된 영상이라고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도 소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거대한 스크린에서 CCTV 영상 속 지혜가 CCTV 카메라를 향해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연회장 안의 사람들과 건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혜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LED 스크린을 뚫고 최 회장의 심장을 직접 찔렀다. 갑자기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서 있던 최 회장에게도 들렸다. 그것은 호텔 보안팀장의 목소리였다. 박진우 이사님, 죄송합니다. 로비에 박서준 씨와 김지혜 씨와 함께 경찰과 변호사팀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횡령 혐의로 이사님에 대한 자산 압류 영장과 구속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협조적으로 내려오시거나 연회장으로 강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진우의 손에서 떨어져
무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끝났어.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얘졌다. 우리 끝났어, 어머니. 박 위원장은 그 대화를 들었다. 그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최 회장을 쳐다봤다. 강제 집행, 창피한 줄 아세요. 오늘 밤부로 제 모든 은행 대출을 회수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돌아서서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다. 해산하세요. 이 파티는 사기입니다. 진짜 주인은 아래에 있습니다. 볼룸의 상황은 최 회장에게 지옥으로 변했다. 아까 칭찬을 아끼지 않던 초대 손님들은 이제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몇몇은 심지어 그 장면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어 단체 카톡방에 퍼뜨렸다. 내려와 최은영. 속았다고 느낀 한 투자자가 소리쳤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 비겁하게 굴지 말고. 최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연 회장 출구를 쳐다봤다. 무대에서 그 문까지의 거리는 약 50m로 아까 그녀가 자랑스럽게 걸었던 붉은 카펫을 지나야 했다. 이제 그 붉은 카펫은 교수대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소희가 사교계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흐느껴 울었다. 주방 뒷문으로 나가요. 어머니, 창피해요. 안 돼. 진우가 힘없이 말했다. 경찰이 모든 문을 지키고 있어. 앞으로 나가야 해.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최 회장은 몸을 고추 세웠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녀의 자존심은 아직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가자.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러 가자. 나는 그 가난뱅이 지혜가 5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아. 이건 분명 함정이야. 그녀가 그 서류를 위조했을 거야. 경찰 앞에서 뺨을 때려줄 거야. 최 회장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 뒤를 따랐다. 어떻게든 잠입한 연예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얼굴을 가리려고 애썼다. 그들은 군중을 가르며 걸었다. 손님들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사기꾼 가족과 닿고 싶지 않아서 길을 비켜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날카로운 속삭임이 최 회장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불쌍하네, 알고 보니 파산이었어. 거만하더니만 자식한테 천벌받은 거야. 거지라고 불렀던 며느리가 회사를 사들였다니. 완전 반전이네. 그들은 연 회장 문을 나와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로비에 도착했다. 로비의 풍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입구 왼쪽에는 거지 출입 금지라는 포스터가 서준과 지혜의 얼굴과 함께 여전히 굳건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포스터에서 정확히 10m 떨어진 곳에 서준과 지혜가 로비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서류 가방을 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다. 기업 전문 변호사였다. 지혜는 시댁 식구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작은 딸깍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로비에서 매우 크게 들렸다. 지혜가 일어섰다. 서준도 그 옆에 일어섰다. 이번에는 서준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서서 어머니의 눈을 쳐다봤다. 최 회장은 그들 바로 앞에서 멈췄다. 숨이 가빴다. 그녀는 떨리는 검지로 지혜의 얼굴을 가리켰다. 너. 최 회장이 증오의 찬 목소리로 채채거렸다. 그 돈 어디서 났어? 응? 몸이라도 팔았어. 아니면 강도질이라도 했어. 설명해. 가짜 서류 따위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혜는 소리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옅은 미소를 짓고는 벽에 붙은 거지 포스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진 씨, 지혜가 차분하게 불렀다. 최 회장 일행을 뒤따라온 수진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네, 김지혜 대표님. 지금 당장 저 포스터 찢어주세요. 지혜가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만지지 마, 소희가 소리쳤다. 찢어요. 지혜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날카롭고 차가워져 소희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고 당신 남편에게 혐의를 추가하겠어요. 진우가 즉시 소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마, 소희야.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 수지는 포스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한 번에 힘껏 찢었다. 쫙. 비싼 포스터가 두 동강 났다. 수지는 그것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혜는 다시 최 회장을 쳐다봤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어머님,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으셨죠. 지혜가 작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어머님이 시골밭이라고 무시했던 강원도 감자밭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저를 청혼하러 오셨을 때 그 시골밭은 막 풍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촌뜨기 농부라고 불렀던 제 아버지는 방금 파산한 광산 회사 3개를 인수하셨고요. 그중 하나가 어머님 회사예요. 최 회장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무릎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차가운 로비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한때 거지라고 불렀던 며느리의 발치에 그랜드 다이아몬드 호텔 로비의 침묵은 숨막힐 듯했다. 초대 손님, 호텔 직원,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일반 손님까지 수백 쌍의 눈이 이제 한 곳에 집중되었다. 보석의 여왕, 최은영 회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지혜와 서준이 서 있었다. 그들의 위치는 이제 180도 뒤바뀌었다. 예전에 최 회장은 항상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고개를 들어 지혜의 얼굴을 봐야만 했다. 어머니, 진우가 소리치며 즉시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이 거지 같은 것들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말 조심해, 진우. 차분하지만 단호한 바리톤 목소리가 진우의 고함을 끊었다. 서준의 목소리였다. 서준은 앞으로 나서 지혜 앞에 약간 서서 마치 방패가 되어주려는 듯했다. 네가 거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지금 네 목숨줄을 쥐고 있어. 내가 너라면 지금부터 예의범절을 배우기 시작할 거야. 진우가 반박하려 했지만 서준 뒤에 서서 허리에 수갑을 차고 있는 2명의 경찰관을 보자 그의 기세는 즉시 꺾였다. 지혜는 로비를 둘러보았다. 몇몇 손님들이 그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통제불능의 싸구려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업가였고 이제 그녀의 소유가 된 회사의 이미지를 지켜야 했다. 하 변호사님. 지혜가 옆에 있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을 불렀. 유명 로펌의 수석 변호사였다. 네, 김 대표님. 하 변호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이분들을 2층 에메랄드 VIP 룸으로 모시세요. 조용히 해결하죠. 로비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기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 변호사가 호텔 보안 책임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당신들.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서 있는 최 회장을 쳐다보고 진우와 소희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은 감정 없이 차가웠다. 저희를 따라 위로 올라오시거나 여기서 경찰과 문제를 해결하세요. 지금 당장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최 회장은 가시돋친 모래를 삼키는 듯한 기분으로 침을 삼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울어진 빈혈을 고쳤다.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녀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가자. 최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위에서 얘기하자. 이건 분명 행정상의 오해일 거야. 일행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지혜와 서준이 맨 앞에서 걸었다. 최 회장, 진우, 소희는 그들 뒤에서 경찰과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걸었다. 그들은 유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최 회장은 엘리베이터 벽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늙고 지치고 두려움에 찬 얼굴이었다. 그 옆에는 지혜가 똑바로 차분하게
그리고 최 회장이 지금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지배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 어떻게 이 여자가 그저 운 좋은 시골 처녀라고 생각했을까? 에메랄드 VIP 룸은 통자작나무로 만든 긴 테이블과 푹신한 가죽 의자가 있는 호화로운 회의실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 가족에게 그 방은 신문실처럼 느껴졌다. 지혜는 테이블 끝 회장석에 앉았다. 서준은 그녀의 오른쪽에, 하 변호사는 왼쪽에 앉았다. 그들 맞은편에는 최 회장, 진우, 소희가 앉았다. 경찰은 문 밖에서 지켰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긴장되었다. 방 안의 에어컨이 조용히 윙윙거렸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하며 말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발효된 공증증서 제45호에 따라 제 의뢰인인 김지혜 대표님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매각한 주퀸즈 주얼리 그룹의 지분 65%를 공식적으로 매입하셨습니다. 프로젝터 슬라이드에 주식 소유 구조 그래프가 나타났다. 최 회장의 붉은색 지분은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지혜의 파란색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말도 안 돼. 소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돈이 어디서 났는데? 지혜는 그냥 시골 농부 딸이야. 아버지는 작은 감자밭이나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지혜는 옅은 미소를 짓고는 딱하다는 듯 소희를 쳐다봤다. 작다고요? 지혜가 나지막이 되물었다. 형수님, 혹시 우리 아버지 성함이 뭔지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누가 신경이나 쓴데? 소희가 쏘아붙였다. 기껏해야 김농부겠지. 제 아버지 성함은 김영환입니다.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영환. 진우가 중얼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원도 석탄왕 영진그룹 소유주 최 회장이 진우 쪽으로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아는 사람이니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영환 회장님은 우리나라 3대 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예요. 그분은 재벌이에요. 어머니. 자산이 수조 원에 달해요. 소희는 입을 떡 벌렸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쳐다봤다.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세요. 지혜가 손가락으로 비싼 만년필을 돌리며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정장보다는 평범한 티셔츠와 작업복을 더 좋아하시죠. 돈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멜버른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거예요. 어머님이 늘 비난하셨던 요리, 강좌 같은 게 아니고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3년 전 서준 씨가 저에게 청혼했을 때 아버지는 저희에게 강남에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빠, 저는 시험해보고 싶어요. 서준 씨 가족이 저를 돈지갑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찾아온 지혜의 부모님을 모욕했던 기억. 결혼식 피로연에서 지혜의 가족을 위한 VIP 케이터링을 금지했던 기억. 그리고 결과는 지혜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완전히 실패하셨어요. 아버지를 모욕했고 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서준 씨를 버렸고 저희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죠. 만약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인간적으로 행동하셨다면 아마 이 검은 봉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족으로서 좋은 방식으로 어머님 회사를 구했을지도 모르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막혔다. 엄청난 후회가 가슴을 쳤다. 악랄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금광을 버린 것에 대한 후회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제 사업 얘기를 하죠. 하 변호사님, 감사 자료를 보여주세요. 하 변호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음 버튼을 눌렀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빛나는 숫자와 표가 나타났다. 슬라이드 제목은 감사 결과, 이 사진의 자금 횡령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 변호사가 차가운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수 전에 저희가 비밀리에 고용한 독립감사팀이 150억 원의 자금 유출을 발견했습니다. 150억? 최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죄는 것 같았다. 그건 우리 운영 자금이잖아. 맞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항상 세계 금값이 떨어져서 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하셨죠. 시장 상황을 탓하셨고요. 아까 저희를 쫓아냈던 경호원을 포함해서 직원들 월급을 깎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지혜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진우 씨, 이 거래 내역 설명 좀 해주시죠. 스크린에는 주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라는 허위 납품업체에 35억 원을 이체한 증거가 나타났다. 서초동에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진우, 소위 공동 명의로 구입한 내역, 매달 2억 원씩 유흥비로 지출한 내역. 너희들, 최 회장이 아들과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진우야, 소희야, 너희는 그 아파트 소희 부모님이 사준 선물이라고 했잖아. 새 차는 주식 투자로 번 거라고 했잖아. 진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꼼짝할 수 없었다. 스크린의 증거는 너무나도 상세했다. 그의 디지털 서명, 그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어머니, 일단 들어보세요. 진우가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그건 투자였어요. 소희가 인맥이 좋잖아요. 새로운 브랜딩을 하려고 해서 자금이 필요했어요. 거짓말. 최 회장이 소리쳤다. 감정이 폭발했다. 짝. 진우의 뺨에 강한 따귀가 날아갔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때렸다. 도둑놈. 내 엄마 돈을 훔쳐? 최 회장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서준이를 쫓아내고 지혜를 모욕한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네가 곡간을 갉아먹는 쥐새끼였구나. 아파요, 어머니. 진우가 뺨을 감싸 쥐었다.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 탓도 있어요. 항상 사치스러운 생활을 강요했잖아요. 현금이 없는데도 창립기념 파티는 5성급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했잖아요. 어머니 허영심 채워주려고 빨리 돈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내 탓이라고. 허영심 많은 건 어머니잖아. 소희가 맞받아치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매달 에르메스 가방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예산을 부풀릴 일은 없었을 거예요. 테이블 맞은편에서 혼란이 터졌다. 서로를 탓하고 욕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화목하고 엘리트처럼 보였던 가족이 이제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서로를 물어뜯었다. 지혜와 서준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파멸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만. 서준이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란을 멈추게 했다. 서준은 이제 의자에 앉아 흐느껴 우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이 엉망이었다. 예전에 서준에게 거인처럼 보였던 여인이 이제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였다. 드라마는 끝났습니까? 서준이 차갑게 물었다. 이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서준의 목소리를 듣고 최 회장은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을 보았다. 예전에 항상 약하고 울보이며 야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 이제 서준은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여성 옆에 권력의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갑자기 최 회장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서준의 마음을 통하는 것임을 알았다. 서준은 항상 마음이 여린 아이였다. 서준은 결코 모질지 못했다. 최 회장은 일어서서 천천히 테이블을 돌아 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진우와 소희를 무시했다. 그녀는 서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서준아, 최 회장이 서준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땀으로 축축했다. 내 아들, 엄마를 용서해줘. 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형을 잘못 키웠어.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아들 중에 네가 가장 정직하다는 걸, 네가 가장 진심이라는 걸. 서준은 손을 빼지 않았지만 잡은 손에 힘을 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희끗희끗한 어머니의 정수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제발, 서준아. 최 회장이 애원했다. 내 아내가 엄마를 감옥에 보내게 하지 마. 엄마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하지 마. 너는 엄마의 친아들이잖아. 엄마의 피와 살이잖아. 이 늙은 엄마가 감옥에 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엄마가 노숙자가 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최 회장은 고개를 들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자식에게 자비를 구하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서준아, 지혜한테 말해줘. 엄마 회사 돌려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너한테 이사 자리 줄게. 약속할게. 지혜도 받아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되자. 분위기는 숨 막히게 조용했다. 지혜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이 무대를 장악하게 두었다. 이것은 서준의 순간이었다. 서준은 긴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팔에서 떼어냈다. 단호한 동작으로 그는 그 손을 뿌리쳤다. 행복한 가족이라고요. 서준이 나지막하지만 찌르는 듯이 물었다. 어머니가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는군요. 서준이 공허하게 웃었다. 어머니, 제가 2년 전에 댕기열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네, 일이잖아.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누가 시켰어? 라고 하셨죠.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혜가 빚 갚으려고 야근하다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오히려 잘 됐네. 애 낳을 준비도 안 됐으면서 억지로 낳으려고 하더니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죠. 서준의 뺨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쓰레기처럼 저를 버리셨죠. 제 전화번호를 차단하셨고요. 친척들이 저와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서준이 일어서자 무릎 꿇고 있던 최 회장은 더 높이 고개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가 돈을 쥐고 있을 때, 제 아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아들이라고 기억하시네요. 갑자기 저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고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돌처럼 굳어버린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포옹은 이제 가짜처럼 느껴져요. 그건 애정의 포옹이 아니에요.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포옹이죠. 서준아, 너 불효자식. 소희가 테이블 맞은편에서 소리쳤다. 아까는 시어머니를 비난했지만 이제는 변호하려 했다. 닥쳐. 서준이 큰 소리로 소리치자 소희가 깜짝 놀랐다. 서준이 평생 처음으로 소리친 것이었다.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서준은 다시 어머니를 쳐다봤다. 저는 지혜가 이 회사를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돌려드린다면 어머니는 단지 허영심 때문에 다시 망쳐놓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진우 형도는 범죄 자금입니다. 서준은 지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망치를 내려치라는 완전한 동의를 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 해, 지혜야. 나는 이제 여기에 더 이상 감정적인 미련이 없어.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앞에 놓인 검은 봉투를 닫았다. 봉투가 닫히는 소리는 마치 판사의 판결처럼 들렸다.
좋습니다. 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드로 돌아왔다. 최 회장님, 박 이사님, 윤소희 씨, 잘 들으세요. 이게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받거나 거절하거나. 지혜가 두 손가락을 들었다. 첫 번째 옵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150억 원 횡령 증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경찰에게 넘기겠습니다. 진우 씨는 오늘 밤 즉시 구속될 것이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 회장님도 기업 과실의 주된 책임자로서 연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자산, 집, 차, 보석, 모든 것이 은행에 의해 압류되어 빚을 갚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진우는 심하게 떨었다. 소희는 소리 없이 울었다. 10년 징역. 그들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다. 지혜가 남은 한 손가락을 들었다. 두 번째 옵션, 평화적인 해결입니다. 최 회장의 눈이 약간 빛났다. 희망, 조건이 뭐죠? 최 회장이 재빨리 물었다. 무엇이든 하겠어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 지혜가 진우와 소희를 가리켰다. 두 분은 회사 돈으로 산 모든 자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고 차를 팔고 그 명품 가방들을 파세요. 돈을 회사 금고에 돌려놓으세요. 그 후에 두 분은 불명예 해고입니다. 오늘 밤 당장 사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세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서민들의 삶을 느껴보세요. 진우가 항의하려 했지만 서준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지혜가 최 회장을 쳐다봤다. 어머님은 오늘 밤 회장직 사임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의결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내 이름인데. 최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역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름은 퀸즈 주얼리로 남을 겁니다. 지혜가 말을 잘랐다. 하지만 경영권은 제게 있습니다. 어머님은 매달 생활비는 받으실 겁니다. 소박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전기세 낼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에르메스 가방을 사거나 호텔에서 파티를 열기에는 부족할 겁니다. 강남에 있는 집에서 이사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이사 가라고? 어머님의 어린 시절 집으로요. 도시 외곽에 있는 어머님이 새를 놓았던 그 낡은 집으로요. 거기서 사세요. 마음을 병들게 했던 사치에서 벗어나 조용히 노후를 즐기세요. 최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낡은 집은 좁았다. 복잡한 골목에 있었다. 그녀에게는 악몽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지혜가 말을 이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 순간부터 저나 서준 씨를 다시는 거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게 누구든, 가정부든, 운전기사든, 주차 관리원이든 멸시하는 말을 들으면 이 평화협정은 무효가 되고 여러분을 감옥에 보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알겠습니다, 지혜 씨. 받아들이겠습니다. 소희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꺼운 화장이 눈물에 지워졌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서준을 쳐다보았다.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서준은 이미 고개를 돌려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 회장은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하 변호사가 내민 만년필을 잡았다. 나도 받아들이겠어요. 최 회장이 속삭였다. 그녀는 사임서에 서명했다. 서명은 비뚤어지고 힘이 없고 기운이 없었다. 그 순간 여왕은 왕위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왕관은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넘겨졌다. 좋습니다. 지혜가 말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했다.
하 변호사님, 그들의 자산 처리를 맡아주세요. 서준 씨, 우리 집에 가요.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먹고 싶네요. 이 호텔 음식은 맛이 없어요. 서준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가자, 지혜야. 맛있는 곳 알아. 그들 둘은 VIP 룸을 나섰다. 한때 가장 강력하다고 느꼈던 세 사람이 이제는 호화로운 의자에 힘없이 앉아 차가운 방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이 최 회장의 운명을 슬퍼하는 듯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 이 비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20년 동안 살아온 웅장한 강남집 대문 앞에는 낡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없었다. 흠뻑 젖은 진우가 남은 옷가지가 담긴 상자를 들어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내일이면 더 이상 월급을 줄 사람이 없어 그만둬야 하는 충직한 운전기사 박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모님, 이게 마지막 상자입니다. 박 기사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의 명품들은 오늘 오후에 은행 사람들이 목록을 작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건 평상복과 기본적인 조리도구 뿐입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대리석 테라스에 섰다. 그녀는 집의 거대한 기둥들을 쳐다봤다. 거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이미 꺼져 있었다. 집은 어둡고 차갑고 낯설었다. 빨리요, 어머니. 낡은 현대 아반떼 안에서 소희가 불렀다. 내일 회수되기 전에 임시로 빌린 회사 업무용 차량이었다. 소희는 내려서 돕지 않았다. 그녀는 차 안에서 짝퉁 핸드백을 껴안고 울고 있었다. 기다려, 소희야. 최 회장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더 이상 위험은 없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이 화려함을 버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린 시절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양철 지붕의 벽이 축축한 집으로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운전했다. 소희는 흐느꼈다. 최 회장은 김서린 창문 너머로 거리를 쳐다봤다. 이 시간 후 그들은 도착했다. 집으로 가는 골목은 좁았다. 아반떼는 이웃집 담벼락에 거의 긁힐 뻔했다. 이게 그 집이야. 소희가 앞에 있는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을 보고 질겁하며 물었다. 지붕 몇 군데가 새서 테라스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 최 회장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예전에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예전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왔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은 이탈리아 대리석이 아닌 차가운 일반 타일이었다. 중앙 냉난방 장치도 없었다. 천장에는 먼지 쌓인 선풍기만 있었다. 나 여기서 못 살아. 소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모기도 많고 덥고 화장실은 쪼그려 앉는 거야. 조용히 해, 소희야. 진우가 좌절감에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분수 좀 알아.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 계좌는 지혜가 손해배상금 내라고 동결시켰어. 신용카드도 다 정지됐다고. 여기서 살기 싫으면 다리 밑에서 자든가. 소희는 남편에게 혼나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좁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딱딱한 목화솜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앉았다. 방벽에는 금이 간 낡은 거울이 있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두꺼운 화장과 호화로운 조명 없이는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왕이라. 그녀가 자신의 모습에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여왕이 자기 왕국에서 노숙자가 됐네. 그날 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최 회장은 모기 소리와 새는 양동이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똑똑
예전에 그녀가 증오했던 가난의 리듬이 이제 그녀의 자장가가 되었다. 추방의 밤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현실은 누구의 따귀보다도 더 세게 진우와 소희를 때렸다. 그날 아침 서울 중심가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진우는 구직자 대기 의자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한문구 유통회사의 마케팅 매니저 자리에 지원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전성기 때의 브랜드 정장이었지만 셔츠는 직접 다려서 약간 구겨져 있었다. 박진우 씨. 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인사과 직원이 불렀다. 진우는 면접실로 들어갔다. 대머리에 안경을 쓴 면접관이 진우의 이력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박진우 씨. 면접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퀸즈 주얼리에서의 운영이사 경력은 서류상으로는 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링크드인과 업계 뉴스를 통해 평판을 확인해 본 결과 재무보고서 조작 사건으로 유통협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더군요.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지다니. 비즈니스 세계는 좁았다. 그건 가족 내부의 오해였습니다. 부장님. 진우가 더듬거렸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장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우 씨. 면접관이 진우의 지원서를 닫으며 차갑게 말을 잘랐다. 저희 회사는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재무 기록에 흠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청렴성은 매출보다 더 비싼 화폐입니다. 진우는 힘없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번 주 들어 15번째 거절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자지갑 잔액을 확인했다. 5만 원이 남아 있었다. 백반집에서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돈은 충분했다. 더 이상 운전기사도 일식집에서의 점심 식사도 없었다. 한편 동묘 구제시장의 한 중고 명품 가게에서 소희는 가게 주인과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장님, 이 가방을 어떻게 200만 원밖에 안 쳐주세요? 이거 2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보증서도 있다고요. 소희가 들고 온 주황색 가죽 가방을 가리켰다. 담배를 피우던 중년의 가게 주인은 비웃었다. 아가씨, 여기 아래 긁힌 거 안 보여? 그리고 이 보증서는 다 구겨졌잖아. 게다가 요즘 이런 모델은 가격이 떨어졌어. 급전 필요한 거 아니야. 200만 원 싫으면 그냥 가져가. 나도 팔기 귀찮아.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밀린 최 회장 집 전기세와 친정에 맡겨둔 아들의 분유값을 내야 했다. 자존심은 이미 통째로 삼켜버렸다. 알았어요. 소희가 힘없이 말했다. 돈 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얇은 봉투를 받았다. 예전에 200만 원은 단골 미용실 직원에게 주는 팁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진우와 소희는 최 회장 집의 낡은 식탁에서 만났다. 저녁 식사는 계란 프라이 3조각과 어제 남은 된장찌개였다. 일은 구했니? 최 회장이 밥을 아주 조금 뜨며 나지막이 물었다. 이사 온 후로 식욕이 사라졌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하루 종일 굶주렸기 때문에 개걸스럽게 먹었다. 어려워요, 어머니. 제 이름이 여기저기 다 퍼졌어요. 내일은 그냥 배달 기사나 등록해볼까 해요. 제 낡은 스쿠터는 아직 탈만하거든요. 소희가 숟가락을 내던졌다. 배달. 내 남편이 배달 기사라고. 동창회 모임에서 친구들 만나면 내 얼굴을 어디다 둬. 내 얼굴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소희야. 진우가 소리쳤다. 입에서 밥알이 튀었다. 내 동창회 친구들은 우리 망한 거 알고 나서부터 내 번호 다 차단했어. 정신 차려. 우린 먹고 살아야 한다고. 다시 싸움이 터졌다. 플라스틱 접시가 날아다녔다. 최 회장은 방구석에서 귀를 막고 소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괴물들, 탐욕스럽고 화를 잘 내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손으로 키워낸 결과물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들에게 돈이 전부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자
그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야수가 되었다. 주퀸즈 주얼리 그룹의 강남 본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건물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최 회장이나 진우와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웃음소리는 금지되었다. 비현실적인 판매 목표가 설정되었다. 야근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충성심으로 간주되었다. 오늘 직원 식당에서 서주는 창고 책임자인 김 부장, 그리고 관리부 직원인 지수 씨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닭곰탕 한 그릇이 있었다. 서주는 단정하지만 소박한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없었다. 그래서 김 부장님, 시흥 창고 재고는 안전한가요? 서준이 양념을 저으며 물었다. 평생 대기업 사장과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본 적 없는 김 부장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눈은 반짝였다. 덕분입니다, 이사님. 지난주에 이사님께서 창고 지붕 수리를 승인해 주신 덕분에 더 이상 비가 새서 물건이 망가지는 일이 없습니다. 휴게실에 에어컨도 설치해 주셔서 창고 직원들도 의욕이 넘칩니다. 서준이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부장님. 근무 환경이 편안하면 일도 제대로 하겠죠. 아, 지수 씨.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은 처리됐나요? 네, 이사님. 지수 씨가 재빨리 대답했다. 김 대표님 지시에 따라 더 신뢰할 수 있는 물류업체로 바꿨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불만 건수가 90% 감소했습니다. 좋아요. 품질을 위한 비용 지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준이 말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지혜가 우아하지만 단정한 회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들어섰다. 그녀의 리더십 아우라는 강했지만 최 회장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그녀를 본 직원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준 씨, 잠깐 서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 연간 보너스 승인서예요. 서준은 봉투 내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혜야, 이 금액 작년보다 20%나 올랐는데. 네, 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예전에 진우 씨가 흥청망청 쓰는데 사용했던 이 사진의 접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돈을 직원 복지에 돌렸고요. 회사가 이익을 내는 건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이사들이 골프를 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식당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요된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박수였다. 지수 씨는 심지어 눈물을 닦았다. 서준은 확고하게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아내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서준이 농담했다. 천만에요, 운영 이사님. 지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최 회장의 옛 사무실을 미니멀하게 재단장한 새로운 사무실에서 서준은 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 그는 버림받았고 리더십이 없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리더십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듣는 것이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외우고 있는 번호가 하나 있었다. 어머니의 번호였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길 바라요. 다음 달 10일이 또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보육원에서 작은 축하 행사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오고 싶으시면 서준이가 모시러 갈게요. 서준은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어머니가 용서의 문이 결코 완전히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단지 진심으로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한 달 후, 5성급 호텔도, 호화로운 연회장도, 파리 디자이너의 드레스도 없었다.
주퀸즈 주얼리 그룹의 51주년 기념 축하 행사는 서울 외곽의 사랑의 둥지 보육원 마당에서 열렸다. 소박한 흰색 텐트가 세워졌다. 그 아래에는 수십 명의 고아들이 도시락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회사 직원들도 편안한 유니폼 폴로 셔츠를 입고 참석했다. 그들은 아이들과 어울려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웃었다. 지혜와 서준은 학용품 선물을 나눠주느라 바빴다.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젖었지만 미소는 넓었다. 자, 서준이 삼촌 문제 맞히는 사람 자전거 선물. 서준이 아이들 앞에서 외쳤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길 건너편에 주황색 택시 한 대가 멈췄다. 그 안에서 소박한 스카프와 다소 낡은 원피스를 입은 노부인이 내렸다. 최 회장이었다. 그녀는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는 큰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서서 텐트 쪽을 엿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곳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준이 자유롭게 웃는 것을 보았다. 서준이 웅장한 집에서 살 때 결코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다. 그녀는 지혜가 한 어린아이에게 정성껏 밥을 먹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자주 꾸짖었던 직원들이 행복해 보이고 서준과 지혜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최 회장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예전에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는 자리였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진정한 파티를 보았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파티였다. 최 회장은 낡은 천 가방을 뒤졌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보석이 없었다. 새벽 일찍 직접 만든 찐빵이 들어 있었다.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고 약간 덜 익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최선의 노력이었다. 그녀는 들어가고 싶었다. 서준을 안고 싶었다. 지혜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무거웠다. 창피함과 죄책감이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 많은 존재로 그 신성한 행복을 망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어머님, 누구 찾으세요? 그녀가 엿보는 것을 본 보육원 경비원이 물었다. 최 회장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아, 저기요. 아저씨, 이것 좀 전해주세요. 최 회장이 빵 상자를 내밀었다. 박서준 씨와 김지혜 씨에게요. 그냥 지나가던 어른이 드리는 거라고만 전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지 그러세요. 음식이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최 회장은 서준이 자신을 보기 전에 재빨리 돌아서서 택시에 다시 탔다. 택시가 멀어지자 최 회장은 흐느껴 울었다. 가장 순수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보물, 진심 어린 가족을 잃었고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그것을 되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멀리서 서준은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그는 도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텅 비어 있었다. 먼지와 지나가는 차량들 뿐이었다. 왜 그래요, 여보? 지혜가 물었다. 아니야, 지혜야.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방금 어머니가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기도가 닿았나 봐. 그날 밤 서준과 지혜의 개인주택, 궁전 같은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2층짜리 타운하우스였다.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안방에서 지혜는 화장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한때 그들의 운명을 바꿨던 물건이 놓여 있었다. 검은 서류 봉투. 그 봉투는 인수 서류와 진우의 범죄 증거가 담긴 채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봉투의 기운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서준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아내가 그 봉투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버릴 거야, 지혜야? 서준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 겉에 묻은 얇은 먼지를 닦았다. 아니요, 여보. 그냥 여기 둘래요. 뭐 때문에? 복수는 이미 끝났잖아. 지혜는 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그 안에 있는 작은 금고 문을 열고 봉투를 그 안에 넣었다. 이건 복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지혜는 금고를 닫고 잠갔다. 이 봉투는 우리를 위한 알림이에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권력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수레바퀴는 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당신 어머니처럼 거만해지거나 진우 씨처럼 탐욕스러워진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검은 봉투를 들고 찾아올지도 몰라요. 서준은 아내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교만 방지 부적으로 간직하자. 서준은 지혜의 손을 끌어 옆에 앉혔다. 그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고마워, 지혜야. 회사를 구하고 직원들을 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으로서의 내 자존심을 구해줬어. 지혜는 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함께 싸운 거잖아요, 여보. 게다가 나는 지금의 서준 씨가 더 좋아요. 단호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아, 맞다. 아까 보육원 경비 아저씨가 빵 상자를 주셨어. 웬 할머니가 주셨다고 하던데. 서준은 말을 잃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빵 상자를 집었다. 안에는 모양이 약간 찌그러진 찐빵이 있었다. 서준은 한 조각을 집어 먹었다. 달콤하고 아래는 약간 탄맛이 났다. 아주 익숙한 맛이었다. 어머니가 재산을 쫓느라 바빠지기 전 초등학생 때 만들어주시던 빵 맛이었다. 맛있어, 여보. 맛있어, 지혜야. 서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사과하는 맛 같아. 지혜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드라마도 모욕도 없었다. 거지 포스터는 이미 역사의 재가 되었다. 남은 것은 악당이 되지 않고 승리한 두 사람의 평온함뿐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인생이 계속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존심은 옷 브랜드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으로 측정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 검은 봉투는 옷장 어둠 속에 굳게 잠겨 그들의 새로운 삶을 밝은 빛으로 감싸주었다.